장이 끝나도 투자는 끝나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어예진입니다. 6월 5일 목요일 어제에 이어서 힘있는 상승세를 우리 주식시장 이어갔습니다. 코스피는 1.5% 가까이 오르며 10개월 만에 2,800선을 넘겼습니다. 2,812 기록했고요. 코스닥은 0.8% 오르며 756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달러 약세 기조와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계속 떨어지고 있네요. 어제보다 11원 내린 1,358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 이곳 목동의 기온은 26.7도. 내일이 현충일이라 주말 끼고 다들 어디 가시는지 오늘 도로에 차가 정말 많더라고요. 퇴근길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시작합니다. 네, 박학기의 비타민 들으시면서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문을 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 비타민 하나씩 이렇게 나눠드리는 심정으로 준비한 첫 곡이었습니다. 오수민님께서 소장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똑똑한 정보 유익한 시간 보내려고 들어왔습니다 해주셨거든요. 환영합니다. 오수민님. 그리고 김금님께서 어디 연핑크의 티에 머리 묶으니까 고등학생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금림이 언니 고등학생 같은 동생이 오늘도 좋은 내용 전해드릴게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4시에 문 여는 SBS 라디오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고요. 무료로 SBS 라디오 들을 수 있는 어플 고릴라 그리고 유튜브 채널 시교라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칭찬을 들으니까 올라간 광대가 잘 안 내려오네요. 네, 자 여러분 이야기도 전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35 그리고 무료 어플 고릴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소개도 해드리고 추첨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오늘은 먼저 키워드로 배우는 경제 주간 키워드 그리고 이어서 브랜드의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만나보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브랜드 이야기 꼬꼬부와 함께합니다. 자, 어예진이 직접 고른 꼭 알아야 할 뉴스 어뉴스 오늘도 배달 왔습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노래들은 왜 이렇게 빨리 끝나는 것 같지? 라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통계에 따르면 실제로 그렇습니다. 요즘 나오는 대부분의 노래들은 1960년대 이후 가장 짧다고 합니다. 빌보드 핫백 차트에서 1위를 차지했던 곡들의 평균 길이는 1990년 4분 22초에서 지난해 3분 34초로 20%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스포티파이가 올여름 예상 히트곡으로 선정한 노래 중 절반은 3분 미만의 곡들이죠. 국내 음원 차트 상위에 있는 노래들 역시 3분이 넘지 않는 2분 후반대 곡들이 많습니다. 최근 전 세계를 K-팝의 매력으로 물들인 가장 큰 히트곡 제니가 부른 라이크 제니는 2분 3초 만에 노래가 끝나는데요. 노래 가사에는 이런 말도 들어가 있죠. 지루하게 끌지 말고 바로 후렴으로 넘어가자. 노래 길이는 시대와 기술의 영향을 받습니다. LP시대 이전에 썼던 78rpm 레코드는 한 면당 녹음 가능 시간이 3분 내외여서 수록할 수 있는 곡의 길이 제한이 있었는데요. 이후 LP판, CD가 등장하면서 이런 제약이 줄고 4분 이상의 긴 곡들도 많아졌습니다. 비틀즈의 헤이 주드, 이글스의 호텔 캘리포니아는 무려 6, 7분에 달하니까요. 그럼 왜 요즘은 노래들이 다시 짧아졌을까요? 여기엔 경제적 요인이 숨어 있습니다. 스트리밍 수익 때문인데요. 스포티파이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는 재생 횟수에 따라 음원 수익을 지급합니다. 노래 길이에 상관없이 보통 30초 이상을 들으면 한 번 재생으로 간주하죠. 그래서 짧은 곡을 만들어 더 많은 반복 재생을 유도하는 겁니다. 5분짜리 노래를 한 번 듣는 대신 2분 30초짜리를 2번 듣게 해 2배 수익을 올리는 겁니다. 사람들의 집중 시간이 짧아진 것도 이유입니다. 그래서 도입부가 긴 곡보다 빠르게 후렴으로 넘어가 훅을 선보이는 짧은 곡이 인기가 많죠. 틱톡 같은 숏폼도 노래 길이에 큰 영향을 줍니다. 짧은 영상에 맞춰 노래의 하이라이트 부분이 나오도록 만들다 보니 이른바 킬링 파트가 빨리 나와줘야 음원 수익을 올리기 유리해집니다. 기술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에 따라 달라져 온 노래 길이. 앞으로는 어떤 새로운 요인들이 노래 길이를 변화시킬까요?
이상 뉴스였습니다. 한 주 동안 세간의 이목을 끌었던 키워드로 경제를 맛깔나게 말아드리는 주간 키워드. 오늘도 한국경제신문 임현우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첫 번째 키워드 한번 알아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 한국인 전용 입국 심사대입니다. 한국인 전용 입국 심사대가 어디에 새로 생겼어요? 네, 일본 얘기입니다. 네. 한국과 일본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이 됐는데요. 6월 한 달 동안 우리나라의 김포공항, 김해공항, 일본의 하네다공항, 후쿠오카공항 이렇게 총 4곳에서 상대 국민 전용 입국 심사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본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착륙하고 그 입국 심사대까지 가는 그 받는 줄이 유독 길어요. 네. 1시간 넘게 기다리는 적도 많은데 이번 달은 시간이 좀 많이 단축이 되겠어요. 네, 도쿄 갈 때 많이들 가시는 하네다 공항 사례를 보면은요. 네. 외국인 대상 심사 창구 16개 중에 6개를 한국인 전용으로 할당했습니다. 또 외국인 입국 수송용 키오스크 43개 중에 16개를 한국인 전용으로 빼놨다고 하네요. 그래서 하네다 공항에 내리시면 일반 외국인 입국자와는 다르게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우선 레인이라는 안내문을 따라서 쭉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시면 됩니다. 이후에는 거의 줄을 서지 않고 입국 수속 간단하게 마칠 수 있습니다. 한국인만을 위한 출입국 패스트 트랙이 설치됐다니까 정말 편리하겠는데요? 네, 그리고 후쿠오카 공항도 말씀하신 것처럼 입국 심사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편이었는데 네. 우리로서는 나쁠 게 없죠. 다만 이용하실 수 있는 몇 가지 조건도 있어서 좀 안내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모든 한국인이 다 되는 건 아니고 네. 조건이 또 따로 있어요? 네, 이 심사대를 이용하려면 입국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상대국을 방문한 이력이 있어야 됩니다. 관광객을 비롯한 단기 체류자여야 한다라는 조건도 있고요. 사전에 입국 세관 신고 마치셔야 됩니다. 또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이전에 도착하는 항공편을 이용해야 되고 김포공항과 하네다공항의 경우에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일본항공, 전일본 공수 이 항공사들의 탑승객으로 제한됩니다. 그렇군요. 저녁에 도착하면 또 안 되겠네요. 사전 신고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이 포털 검색창에 비짓 재팬 웹이라고 쳐보시면 되는데요. 일본의 입국 수속 온라인 서비스입니다. 여기서 미리 정보를 입력하시고 QR코드를 받아두셔서 공항에서 이거를 제시를 하면 됩니다. 사업이나 가족 방문 등등으로 양국을 자주 오가시는 분들은 이 관련 기록들이 다 공항에 저장이 돼 있기 때문에 입국 심사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그 평소 일본 갈 때도 왜 우리가 종이로 쓰지 않고 네. 미리 그 비짓 재팬 웹에 들어가서 수속해놓고 QR코드 받아놓으면 좀 그래도 빠르게 들어갈 네. 수 있잖아요. 그 사이트군요. 근데 이거는 6월 한 달 동안만 하는 거예요? 네, 지난 일요일에 시작이 됐고 일단은 시범 운영인데요. 이용해보신 분들이 다 입국 시간 단축돼서 너무 좋다고 이제 좀 연장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게요. 네, 우리가 2002년에 한일 월드컵 할 때도 사전 입국 심사제를 시행했던 경험이 있기는 하거든요. 네. 이번 그 전용 심사대 운영 결과 이제 관리에 특별히 문제가 없고 반응도 좋다 이러면은 좀 상시 운영 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양국 모두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입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한국과 일본의 외교 관계와 좀 맞물려 있는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한국인 전용 입국 심사대 알아봤고요. 자, 이번 주 두 번째 키워드 볼까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 복수세 준비했습니다. 복수세. 네. 이거는 뭐 세금이 2개 이상 합쳐졌다는 뜻이에요? 아니면 이 세금 이 녀석 복수하겠어 할 때 그 복수예요? 이거는 미국 이야기인데요. 네. 이 미국 하원을 통과한 트럼프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외국인 투자자를 겨냥한 이른바 리벤지 텍스, 복수세라는 게 담기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상원까지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결말을 알 수 없지만 최악의 경우에는 우리 서학개미들의 미국 주식 투자 수익률에도 영향을 좀 줄 수 있겠습니다. 되갚아 주겠다는 그 복수, 네. 리벤지 텍스군요. 복수세는 어떤 방식으로 부과가 돼요? 미국 기업에게 불공정한 세금을 부과하는 국가의 투자자들한테 최대 20%의 세율을 인상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미국 국채에서 받는 이자나 미국 주식 투자에서 얻는 배당 소득 같은 것들이 대상이 될 텐데요. 개인 투자자나 기관은 물론이고 기업들도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 지사가 있는 기업들 이제 본국으로 송금하는 이런 수익까지 해당될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미국 기업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한테 가서 트럼프 형 유럽이 우리한테 세금 이만큼 매겨요 이랬더니 트럼프가 왜야? 딱 기다려 하고서는 미국에서 투자하고 사업하는 그 나라 사람들한테 야 너네 나라 우리 애들한테 세금 가지고 힘들게 했다며? 그러면서 너네도 그럼 세금 더 내라. 그리고 너네 형한테 가서 전해라. 약간 이런 느낌이네요. 그렇죠. 네. 지난달 말에 그 미국 하원 통과한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한 이름이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 One Big Beautiful Bill Act잖아요. 이 안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 법안에 트럼프가 추구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패키지로 넣다 보니까 분량이 굉장히 많아요. 한 1000페이지가 넘어가는데 깊숙한 곳에 이런저런 내용들이 지금 숨겨져 있는 겁니다. 이 복수세라는 것도 결국은 미국 우선주의 그리고 관세 전쟁과도 좀 연결돼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 미국 기업들이 부과받은 부당한 대우만큼 너희에게 세금으로 돌려주겠다. 이런 보복 성격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세금이 들어간 취지는 빅테크들이 받는 압박을 가만히 보고 있지 않겠다 이런 걸로 보이는데요. 네. OECD 국가들이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해서 최소 15%의 세율을 매기겠다 이런 거를 이제 정한 게 있거든요. 네. 이게 구글이나 메타 같은 미국의 플랫폼 기업들이 핵심 타깃인 정책입니다. 그렇군요. 가장 궁금한 거는 우리나라도 해당이 되느냐 이건데. 네, 근데 이 조항이 유럽연합 EU 국가들이 대부분 시행 중인데 네. 한국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수세 징수 대상에 오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 복수세가 부과가 되면 미국 자산의 어떤 투자 매력도 떨어질 것 같고 나아가서는 미국 경제도 좀 타격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실제로 이행이 될까요? 만약에 진짜로 징수가 된다 그러면 좀 의미심장한 일이 될 수가 있죠. 이제 무역 전쟁이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자본 전쟁으로 전환이 될 수 있는 이런 의미인데 네. 일단 월스트리트에서는 이것도 국가 간의 무역 전쟁에서 협상의 우위를 점하기 위한 카드의 하나로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의 무역 정책이 제압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 상대방 국가들을 강제할 수 있는 이런 새로운 수단을 모색한 것이다 하는 해석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최아영님께서 셀 아메리카 불 붙고 있는데 기름 붓는 정책 같아요. 복수세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네요. 그러게요. 이 미국 자산에 대한 신뢰를 좀 흔들 수도 있고 이거 미국이 맞게 될 어떤 자본 이탈의 역풍도 상당할 수 있다는 점을 미국이 모르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렇죠. 예를 들어서 가장 큰 타격이 예상되는 나라가 여기서도 캐나다입니다. 네. 캐나다 최대 연기금은 5천억 달러가 넘는 자산의 절반을 미국에 투자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방안이 최종 통과가 된다면 추가로 내는 세금만 우리 돈으로 80조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만큼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미국 비중을 줄이지 않겠느냐 하는 예상도 가능해지는데 또 홍콩의 연기금은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비상 다각화 투자 계획 수립 착수했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이 유럽 최대 보험그룹인 알리안츠의 CIO의 말을 들어보면 실제 이 법안이 통과되면 달러화 가치가 5% 하락할 수 있고 주식시장은 10%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런 경고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일단은 복수세 부과 대상으로 미국 기업의 디지털세를 물리는 유럽 나라들을 좀 염두에 둔 것 같기는 한데 네. 좀 우리도 안심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기존의 어떤 국가 간의 조세 조약을 뒤집는 네. 그런 일이 될 것 같은데 외교적 갈등이 또 다른 곳에서 벌어질까 걱정도 되고 또 실제로 부과가 된다면 우리 투자자들의 세금은 얼마나 늘어가게 될까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네, 현재 우리나라 투자자들은 한미 조세 조약을 근거로 해서 미국 배당 소득에 대해서 15% 원천 징수 세율만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복수세 조항이 현실화된다면 기존 세율에 추가적으로 한 5에서 10%포인트가 더 인상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법안은 아직 상원을 통과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쉽지만은 않아 보이기도 하거든요. 네. 공화당에서는 7월 4일을 최종 통과 목표 시점으로 정했지만 공화당 소속의 상원 의원 중에서도 이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라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가진 사람들도 좀 나오고 있고요. 세부 조항으로 들어가면 껌껌이 의견이 갈리는 대목들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상원에서
상대에서 이 현재 통과된 안에 대해서 수정이 이뤄질 경우에는 다시 하원으로 회부가 돼서 재표결하는 절차도 있어서 시간이 꽤 걸릴 걸로 보입니다. 이 국내 증권사들은 투자자들이 너무 동요할 단계는 아니고 이 미국 공화당에서 이 법안에 대한 이견이 있는 상황인 만큼 진행 여부를 살펴보면서 대응해도 된다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 뭐 서학개미들 입장에서는 최근에 뭐 수익률도 걱정인데 네. 좀 황당한 법안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트럼프의 협상 전략이라는 차원에서 미국의 속내를 좀 생각해 보시면서 뉴스를 따라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번 주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세 번째 주간 키워드 공개해 주세요. 네, 마지막 키워드는 명품백입니다. 명품백. 네. 또 명품백 하면 이거는 또 가격이 인상됐다는 소린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안타깝게도 그겁니다. 네. 이 소위 뭐 명품이라고 많이 부르는 해외 고가 럭셔리 브랜드들. 근데 네. 사실 저는 명품이라는 표현이 뭐 바람직한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워낙 그렇게들 많이 하시니까 그냥 명품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명품백 가격 인상이 멈추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요즘은 뭐 사실은 결혼을 할 때도 이제 다 생략합시다 이렇게 간소화하는 결혼도 많기는 한데 예물 이런 거에는 또 가방이 네. 포함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결혼 비용이 늘어나는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 조금 씁쓸한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이 샤넬이 이번 주부터 일부 제품의 국내 가격을 4에서 8% 정도 인상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 예물로 많이 주고 받으시는 이 샤넬 클래식 미디움이라는 가방이 1,557만 원 하던 게 1,660만 원으로 우와. 6% 이상 올랐습니다. 그리고 샤넬의 가격 인상이 올해에만 벌써 세 번째입니다. 이 글로벌 패션 기업들이 항상 그렇듯이 본사 정책 이거를 이제 이유로 들고 있는데 네. 하반기에도 좀 추가로 일부 제품값 올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참 최근 들어서 그 해외 고가 브랜드들 사이에서는 가격 인상 빈도를 높이는 추세인 것 같기는 하거든요. 네, 너무 자주 나와서 둔감해질 정도긴 한데 이 루이비통 사례를 봐도 올해 1월에 2번 인상을 한 데 이어서 4월에 가방 일부 제품 가격을 또 한 번 상향했습니다. 또 보석이나 장신구를 많이 사시는 까르띠에에서도 2월에 전 제품 가격을 6% 인상을 했고 지난달에 보석이나 시계류 가격을 6% 정도 더 올렸습니다. 또 에르메스나 롤렉스 같은 경우에는 보통 1년에 한 번씩 가격을 올려왔었는데 작년에는 2번 올리기도 했고요. 그거 참.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기업들 이름을 쭉 들어보니까 이 최근에 그 개인정보 유출 사고 터진 곳들도 네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의 반응이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개인정보는 제대로 관리 안 하면서 가격만 올리니까 불만이 많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 디올에서 지난달에 이름과 휴대폰 번호, 이메일, 또 판매 데이터 등등의 고객 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드러났고요. 티파니에서도 비슷한 사고 발생했습니다. 또 이번 주에는 까르띠에에서도 이름과 이메일, 국가 등등이 포함된 정보가 유출됐다고 공지를 했습니다. 이 다들 유럽에 본사를 둔 명품 기업들인데요. 대부분 이제 IT 쪽에는 좀 그렇게 강하지가 않고 고객 정보를 수집해서 그냥 마케팅을 하는 이런 업체들이 많다 보니까 좀 보안 관리가 느슨한 거 아니냐는 지적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명품 업체들이 뭐 AS나 아니면은 되팔기를 막기 위한 거나 네네. 그리고 뭐 신제품이 나왔습니다 하고 안내할 때 그런 걸 위해서 고객 정보를 받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오히려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이거는 민감하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 같은데 말이죠. 그러니까요. 사실 네. 제가 해커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명품 기업들의 데이터는 되게 욕심날 것 같아요. 이 구매력이 높은 분들, 이런 분들의 이제 쇼핑 데이터니까요. 네. 특히나 이제 디올이나 티파니에서 유출된 정보는 단순히 고객 성명이나 이메일 정도가 아니라 이 개인별로 좀 민감할 수 있는 구매 자료들까지 함께 빠져나간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근데 더 좀 문제가 있는 건 한국 지사들의 태도일 것 같은데요. 이 SK텔레콤 사례에서 보듯이 해킹을 당하면 즉각 당국에 신고를 해야 되는 규정이 있는데 네. 이 해외 브랜드들은 한 달, 뭐 넉 달씩 늦게 신고를 했고 손님들한테 이메일로만 알려주고 고객센터 문의나 언론 취재에도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고객 정보를 제대로 관리를 하는 기업이
좀 명품이라는 타이틀을 좀 붙일 만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좀 보면서 많이 씁쓸한 생각 들기도 합니다. 그러네요. 사실 명품이라는 거는 뭐 상품의 퀄리티와 역사 이런 거에다가 서비스나 어떤 관리까지 포함한 건데 이 가치에 맞는 어떤 애티튜드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저도 드네요. 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임현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신화의 으쌰으쌰 들으면서 1교시 마무리할게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충전하는 시간 SBS 라디오 어예진의 방과후 목돈연구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귀순님께서 아들의 여친 소개로 어예진의 방과후 목돈연구소 매일 듣고 계신다고 보내주셨어요. 와, 근무하면서 몰래 듣느라 문자 한 번 못 보내고 도강하듯 들었는데 오늘은 휴가 내시고 시어머니께 가는 길에 차에서 듣고 계신데요. 야, 아드님 여자친구분이요. 심지어 경제부 기자래요. 아, 이거 어예진의 방과후 목돈연구소를 소개했다는 거는 점수를 엄청 따기 위한 전략인데 이거. 바람직한 아드님 여친, 바람직한 기자 후배, 그리고 무엇보다 쿨하고 멋진 어머니이자 또 며느님 김기수님 잘 다녀오세요. 고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퀴즈 풀고 2교시로 넘어가 볼까요?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식과 함께 새 정부의 막이 열렸습니다.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와 새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우리 주식시장이 연일 뜨거운데요. 정부가 증시 부양 의지를 내비친 만큼 한국 주식시장이 박스피라는 오명을 벗고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퀴즈입니다. 통상 정권이 바뀌고 새 정부가 출범할 때면 새로운 정책에 대한 기대감에 주가가 오르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를 신혼여행의 단꿈에 비유해서 이것 랠리라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영미권에서 신혼여행 혹은 신혼 초기 달콤한 시기를 이르는 단어, 이것은 무엇일까요? 보기 나갑니다. 1번 허리케인, 허리케인 랠리. 2번 헐리우드, 3번 허니문.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35나 무료 어플 고릴라로 보내주세요. 당첨되신 분들 가운데 추첨해서 편의점 상품권 보내드리겠습니다. 브랜드에 관한 모든 이야기 전하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브랜드 꼬꼬브 매일경제 추동훈 기자가 소개해드려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은 네. 어떤 브랜드인가요? 네, 바로 알려드리면 재미가 없으니까 또다시 네. 퀴즈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힌트 드릴 텐데요. 새 정부가 출범했죠. 그래서 힌트입니다. 대통령. 대통령? 네네. 이거는 너무 광범위한데 두 번째 힌트 빨리 주세요. 네, 쉽지 않죠. 자, 대통령인데요. 조금 더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브랜드지 않습니까? 저 꼬리를 물기를 할 건데 저희가 하와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바로 이 제임스 돌이 창업한 파인애플 회사, 이 돌 컴퍼니라는 회사가 하와이에서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두 번째 힌트 나갑니다. 미국 유일한 하와이 출신 대통령. 아, 그거는 알겠는데 아하. 그게 기업과 브랜드에 연관이 있다고요? 네. 힌트나 답을 좀 빨리 주세요. 네. 네. 누군지부터 알아야 되는데 이 대통령 누군지 아시나요? 오바마 대통령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네. 와, 역시 미국 통답게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네. 네, 오바마 대통령이 바로 하와이 출신의 유일한 미국 대통령인데요. 왜 오바마 대통령이 나왔느냐? 자, 그가 하와이에서 태어났고요. 미국 본토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다가 이 고등학교 시절에 할아버지, 할머니를 만나러 이 하와이로 왔는데요. 여기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이 가게가 바로 오늘 소개시켜드릴 이 브랜드의 하와이에 있던 지점이었던 것이죠. 자, 오바마가 그때 당시를 회상하면서요. 손목도 엄청 아팠고 화려한 직업은 아니었지만 책임감과 근면 그리고 친구와 가족 및 학교와의 균형에 대해서 배웠다라고 교훈을 얻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이게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이 백악관에서 열심히 대통령으로 일할 때 도움이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추동훈 기자가 소개해줄 브랜드는 오바마 대통령의 첫 아르바이트 일자리였던 그 기업인가 보죠? 네. 그런데 여기까지 들어도 사실 쉽게 맞추기는 쉽진 않습니다. 네, 쉽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힌트를 또 하나 더 가져왔는데 네. 소장님께서 또 온몸으로 힌트를 주고 계시네요.
아니 오늘 나오기 전에 네. 듣고 네. 그러면은 저번 주에 추동훈 기자가 제대로 온몸으로 표현을 안 해줬으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한번 나서서 해야겠다 하고서는 이렇게 옷으로 입고 왔는데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 화면에 보이시나요? 보이시나요? 이게 네. 정말 중요한 힌트고요. 제가 또 결정적 힌트를 가져왔습니다. 결정적 힌트. 주머니에서 나옵니다. 자, 바로 이 스푼입니다.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자, 이 색깔이요. 이 핑크색 스푼 갖고 핑크색인데 오셨어요. 체리 색깔을 뜻하고요. 이 스푼 집집마다 한 100개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라고 추정이 되는데 다진 마늘 그 양념할 때 그렇습니다. 딱이에요. 네, 예. 집에서 쓰기 정말 좋은 스푼인데 이 스푼 보시면 바로 아실 겁니다. 바로 오늘의 주인공 이 베스킨라빈스입니다. 베스킨라빈스. 제가 이 화면 못 보시는 분들께 말씀드리면 제가 핑크색에 아이스크림 그림이 그려져 있는 티셔츠 입고 왔어요 오늘. 그래서 오늘의 주제 베스킨라빈스 들어보죠. 자, 그러고 보니까 이 요즘에 날씨가 너무 그렇죠. 더우니까 네. 그래서 일부러 지금 아이스크림 브랜드 가져오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제 6월이고요. 7, 8월이 아직 오지 않았지만 저희 둘 다 반팔 그리고 여름이 빨라지고 있다. 더위가 사상 유례 없는 더위가 온다라는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네. 여름의 소울푸드 아이스크림입니다. 그리고 아이스크림을 대표하는 브랜드가 이 라빈스인데요. 여기서 질문. 이 베스킨 라빈스 역시나 사람 이름일까요? 사람 뭐 이름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추 기자님이 가져오시는 브랜드는 지금까지 US 스틸을 제외하면 그렇죠. 다 사람 이름이 들어갔으니까 이건 역시 사람 이름이다의 한 표. 맞습니다. 이 사람 이름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베스킨 라빈스라는 사람이냐? 여기서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베스킨이라는 사람과 라빈스라는 사람 이 두 명이 공동 창업했다라는 브랜드고요. 게다가 하나 더의 추가 반전이 있습니다. 네. 바로 이 둘이 이 가족 관계라는 겁니다. 아 그래요? 네. 하긴 뭐 이 베스킨이라는 이름은 사실 이름으로는 잘 안 쓰는 이름이니까 두 성이 합쳐진 거군요. 근데 어떻게 가족 관계예요? 네, 두 명의 이름은요. 이 버튼 베스킨이라는 인물과 어바인 라빈스라는 두 사람인데요. 창업자 중인 한 명인 버튼 베스킨이 바로 이 어바인 라빈스의 여동생 셜리 라빈스의 남편입니다. 즉 베스킨이 라빈스의 매부고요. 라빈스는 베스킨의 처남 관계인데요. 이 둘의 공동 창업이 바로 아이스크림이란 핵심 아이템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렇군요. 서로 이 사돈 집안이군요. 그렇죠. 이 아이스크림이 두 사람에게 어떻게 운명처럼 엮여지게 된 그런 사연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둘은요. 어찌 보면 이 창업을 하기 위해 태어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가 되는데요. 그들의 스토리가 참 재미있습니다. 먼저 어바인 라빈스의 이야기를 해보려 하는데요. 부자인 사람들 금수저라 하고요. 좀 가난한 사람들 흙수저 이 계급론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네. 라빈스의 이야기를 해보면요. 이 사람은 아수저입니다. 아수저. 아수저. 아이스크림 수저? 그렇습니다. 아이스크림 수저가 바로 이 라빈스의 삶이었는데요. 네. 1917년 캐나다에서 태어났습니다. 유대계 사람이었고요. 그 아버지 아론 라빈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미국으로 이주를 해서 유제품과 아이스크림을 파는 가게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라빈스의 아버지부터 해서 아이스크림 가게를 했으니까 라빈스는 어릴 때부터 집에 가거나 이 아버지를 보러 가면 아이스크림 가게로 가는 거였어요. 그렇게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성장했다. 그게 바로 그의 운명 같은 아이스크림 이야기입니다. 보통은 이 아이스크림 가게를 하는 경우에는 옛날에는 이제 낙농업 쪽을 이제 하다 보면은 거기 소 우유를 많이 그렇죠. 있으니까 네네. 그래서 아이스크림 가게도 같이 하는. 참고로 저희 학교가 농대가 유명해가지고 아이스크림이 정말 맛있거든요. 그래요? 근데 여기 이 라빈스 가족도 선대가 뭔가 낙농업을 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것 같긴 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집안이 완전 아수저이고요. 그리고 이제 베스킨입니다. 이 버튼 베스킨인데요. 그는 1913년 미국생입니다. 미국 사람이고요. 러시아계 유대인으로 태어났는데 그의 아버지는요 옷가게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미국도요 아버지가 하던 가업을 이어봤던 게 기본적인 상황이었어요. 그렇다 보니 라빈스는 아이스크림 가게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네. 베스킨은요 당연히 나도 그럼 옷가게를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던 중에 1942년에 어바인 라빈스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바인 라빈스의 여동생 셜리가 이 베스킨과 결혼을 했고요. 1942년 역시 또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제2차 세계대전이 터졌고요. 이때 미국이 징병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베스킨과 라빈스는요 이 당시에 거의 같은 시기에 군대에 징병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오늘은 또 이제 시작부터 군대 전쟁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 전쟁이 여러 사업에 그리고 브랜드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네. 전형적인 또 예시가 바로 이 베스킨 라빈스인데요. 두 사람이 이 군대에 입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먼저 라빈스 얘기가 있을 텐데요. 당시 전쟁이 워낙 치열하고 이제 막바지에 다가가니까 많은 군인들이 힘들어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군대에서도 이 수뇌부에서 이 군인들을 어떻게 달래줘야 되냐라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뭐 위문 공연도 있었고 다양한 서비스들이 나왔었는데 그 중에 또 하나 눈에 띄는 게 있었는데 바로 아이스크림을 군인들에게 먹이자, 이 달콤한 것을 제공하자라는 아이디어가 나왔었고요. 그래서 등장한 게 있습니다. 들어는 보셨나요? 아이스크림 바지선. 어머, 아이스크림 바지선이 다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배에다가 아이스크림을 가득 싣고요. 네. 이것을 이 태평양이랑 대서양을 오가면서 이것들을 공급을 했던 것인데요. 그렇게 해서 바지선들은요. 7분마다 10갤런, 38리터입니다. 엄청 많은 아이스크림을 만들었고 2,000갤런, 약 7,600리터의 아이스크림을 싣고 다니면서 여기에 군인들에게 배급을 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런 식으로 했던 것이죠. 자, 아이스크림 바지선이 있으니까 당연히 여기에서 일해야 될 아이스크림 병이 필요했겠죠. 아, 이제 느낌이 딱 왔어요. 라빈스가 그 아이스크림 병으로 뽑혔겠네요. 왜 우리 사회에서 취미로라도 조리사 자격증 땄는데 군대 가서 그게 딱 알려지는 순간 그렇죠. 너 취사병 그렇죠. 이렇게 되잖아요. 그 라빈스도 아이스크림 병이었던 거죠. 맞습니다. 사실 너 운전 잘해? 네, 운전할 줄 압니다. 그럼 운전병 가는 것처럼 네. 라빈스도 너 뭐 했어? 아이스크림 가게를 아버지가 했습니다. 너 그렇군요. 아이스크림 병 이렇게 된 거였습니다. 지금 화면 유튜브나 보시면 보라로 보시는 분들은 지금 아이스크림 바지선 사진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거 보시면서 같이 들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저게 콰르츠오라고요. 저게 아이스크림 바지선으로 굉장히 유명했던 배고요. 저 콰르츠오라고 안에서 써있네. 네. 라빈스가 일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아. 라빈스 당연히 아이스크림 병으로 뽑혔습니다. 라빈스는 아이스크림 만든 임무를 맡으면서 당연히 야 이거 전쟁 끝나면 나 아이스크림 사업하면 되겠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달콤한 아이스크림을 먹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구상을 했다라고 하고요. 자, 군인들에게도 아이스크림은 잠깐이나마 집을 떠오르게 하는 위로였다. 이게 라빈스가 다녀온 다음에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렇군요. 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그러면 라빈스는 이제 자연스럽게 가업을 이어서 아이스크림 사업을 했겠네요. 그렇습니다. 전쟁이 1945년에 종전이 됐었죠. 그리고 라빈스는 곧바로 사업 준비에 들어갑니다. 전쟁이 끝난 다음에 라빈스는요 이 창업을 합니다. 아이스크림 가게를 차리려고 하고요. 아버지부터의 도움을 받았고 또 군대에서 열심히 아이스크림 병으로 일하면서 좀 지식들이 더 쌓인 것이죠. 자, 이를 바탕으로 45년 12월 7일 이 고향 쪽에 있는 캘리포니아 글렌데일이라는 지역에서 네. 아이스크림 가게를 차렸는데요. 그 가게 이름이 스노우버드 아이스크림이라고 하고요. 이 가게에서 맛들을 내놓았는데 그때 내놓은 맛이 무려 21가지였다고 합니다. 와, 뭐 맞네요. 기존에 아버지가 했던 것도 있고 자기가 또 개발한 것들을 포함해서 21가지가 나왔는데 이게 지금 베스킨 라빈스 31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러네요. 라빈스 얘기는 그렇고 이제 라빈스의 처남 베스킨 씨는 어떻게 됐어요? 그렇습니다. 이 베스킨의 이야기로 가면요. 이 군대에선 일반 장교로 복무를 했다라고 합니다. 아이스크림 관련 일은 안 했었고요. 자, 제대를 합니다. 전쟁이 끝나서 사회로 왔으니까 당연하게도 아버지의 가업인 옷가게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옷가게가 이제는 슬슬 사양 산업화 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야, 이거 하는 게 맞나라고 갸우뚱하고 있었을 때 이 결혼을 했었고 자기의 처가가 이 캘리포니아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와이프를 따라서 그리고 매부가 있는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간 곳이 바로 캘리포니아고요. 자, 여기 와서도 옷가게를 하긴 했다고 해요. 넥타이도 네. 팔고요. 셔츠도 팔고 했었는데 야, 이게 맞나 갸우뚱하고 있을 때 한 명의 은인이 등장해서 그에게 조언을 합니다. 야, 너 아이스크림 가게 하는 게 어때? 그가 바로 라빈스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이스크림 가게를 열었군요. 네. 처음에는 각자 따로 브랜드가 있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 라빈스의 조언으로 베스킨이 가게를 열었는데 그게 1946년입니다. 이제 캘리포니아로 건너와서 고민을 해본 끝에 나도 내 가게를 차려야지라고 해서 연 가게가 이 버튼스 아이스크림. 여기서 자기 이름을 땄어요. 자기의 이름을 딴 거죠. 성이 아니라. 네. 그 버튼스 아이스크림을 열었고 각자 사업을 했었습니다. 근데 둘 다 제법 사업 수완이 좋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라빈스의 가게는 5개까지 늘어났고요. 어이구. 베스킨의 가게도 3개까지 늘어났습니다. 역시 좀 더 잘했던 라빈스가 좀 주도를
있었고 베스킨 또 잘 사업을 했던 것이죠. 이렇게 둘 다 잘 나간 것 같기는 한데 어떻게 하다 이렇게 합치게 된 거예요? 자, 너무 잘 나가 보다 보니 이제 좀 고민을 하게 된 겁니다. 야, 이게 좀 힘에 부친다. 내가 다 관리할 수도 없고 어쩌지라고 했었는데, 야, 이 조금 더 같이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고개를 옆으로 돌렸더니 저 사람이 있네. 된 거죠. 둘 다 아이스크림 사업을 했었고요. 어쨌든 가족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합치면 어떻겠냐라고 해서 45년도부터 아이스크림 사업을 시작해서 48년도 3년 만에 매장을 합치기로 결정을 합니다. 정확하게는 동업을 시작했고요. 네. 각자의 브랜드는 일단은 유지하기로 했었거든요. 네. 근데 하다 보니까 이거 이렇게 해서는 좀 효율이 나지 않는다. 시너지가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1953년에 우리 합치자 해서 브랜드를 만들자라고 해서 탄생한 것이 이 베스킨 라빈스라는 게 나왔고요. 이때 브랜드 컬러를 보시면 이 체리색, 분홍색이 이제 체리를 뜻하는 색깔이고요. 네. 이 갈색, 초콜릿을 뜻하는 두 가지 컬러를 이용해서 31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었고요. 이 맛보기 스푼 저희가 가져온 거 있잖아요. 네. 그것도 이때 만들어진 겁니다. 네, 이때 이제 우리들의 아이스크림은 손님들이 언제든지 맛볼 수 있게 해야 된다. 이런 철학에서 만든 것이 이 맛보기 스푼이라고 합니다. 사실 그 맛보기 그 전략이 다른 아이스크림 가게랑 너무 차별화된 전략이었는데 그게 처음부터 있었던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53년도에 맛보기 스푼도 만들었고요. 이 53년도에 또 만든 게 말씀드렸던 31, 31가지 맛을 만들자라는 것인데요. 네. 지금도 뭐 베스킨 라빈스 31 이거 뭐 게임도 있잖아요. 술 네네. 게임도 있는데 네네네. 이 31이 정확하게는요. 한 달에 가장 긴 기간이 31일이지 않습니까? 네. 매일매일 다른 맛을 보여주겠다. 이런 의도로 만든 것이 31가지 맛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베스킨 라빈스라는 이름은 뭐 JP 모건 뭐 그런 우리 얘기하면서도 들었을 때 모건 스탠리 이런 얘기하면서 들었을 텐데 이 이름의 순서를 정하는 거 이게 뭐 이거는 또 사연이 있어요 혹시? 재미있는 일화가 여기서 나오는데요. 네. 만약에 베스킨 라빈스가 한국에서 만들어졌으면요. 라빈스 베스킨이 됐을 겁니다. 왜요? 왜 그러냐면요. 네. 한국은 이 또 유교 국가지 않습니까? 이 위 손윗 사람이 중시되지 않습니까? 라빈스가 정확하게 말하면 손윗 사람이에요. 그리고 베스킨이 밑에 사람이기 때문에 네. 두 사람이 공동 창업하면 당연히 라빈스 베스킨을 하시죠, 형님. 이렇게 될 형님 거였다는 먼저. 거죠. 그런데 미국이지 않습니까? 둘 다 자기 이름을 앞에 쓰고 싶었는데 쿨하게 결정을 합니다. 어떡해요? 뭘 했냐면요. 플립 코인 토스라고 하죠. 동전 던지기를 해서 여기에서 앞에 나오는 사람이 앞에 이름 먼저 쓰자. 이렇게 해서 결정된 이름이 베스킨이 먼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스킨 라빈스가 탄생했다라는 공식 설명이 베스킨 라빈스 홈페이지에 적혀 있습니다. 그렇게 베스킨 라빈스가 만들어져서 계속 승승장구를 한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장사는 정말 잘 됐었고요. 통합 1년 만에 43개로 늘었고 60년에 100개, 67년에 500개까지 늘었는데요. 지금 전 세계 프랜차이즈 가게들이 많은데 그 효시가 바로 이 베스킨 라빈스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20년 기준으로 전 세계 8,000개, 한국에만 무려 1,500개의 베스킨 라빈스가 있다. 정말로 성공적으로 사업을 성공했죠. 그렇군요. 베스킨 라빈스 하면 꼭 붙어 다니는 브랜드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 꼬리를 무는 네. 브랜드니까 여기에 또 따라다니는 브랜드 나중에 한번 소개시켜 드릴 건데 바로 이 던킨 도너츠입니다. 던킨 도너츠와 베스킨 라빈스가 현재 같은 회사 밑에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형제 브랜드, 자매 브랜드라고 불리고 이 던킨이라는 뜻도 사실 덩크슛 아시죠? 네. 거기서 나온 게 바로 던킨입니다. 던킨이 이렇게 찍어 먹는 도너츠라는 뜻으로 던킨 도너츠가 생겼고 이 두 개 회사가 이 1973년에 베스킨 라빈스가 영국 유통기업에 인수가 됐고요. 90년대 이 던킨 도너츠도 같은 회사에 인수가 되면서 같이 움직이는 한 매장 안에서 두 개를 같이 파는 브랜드로 현재 성장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인수가 되고 하면서 돈을 좀 많이 벌었을 것 같은데 이후에 베스킨하고 라빈스 어떻게 계속 지내고 있어요? 이 둘의 마지막이 좀 좋지 않았습니다. 사실 아이스크림의 세상을 연 것은 굉장히 잘한 일이고 저희로서는 고마운데요. 네. 이 둘이 아이스크림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건강에 이상이 생긴 것이죠. 너무 많이 먹은 것이고 베스킨 같은 경우에는요. 67년에 죽었습니다. 일찍 돌아가셨는데 그게 바로 100kg가 넘는 몸무게로 인해서 아이고.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거고요. 어바인 라빈스 역시 너무 건강이 안 좋다 보니까 결국에는 은퇴를 선언했는데요.
했는데요.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1973년에 베스킨라빈스를 매각하는 결정을 한 것도 이게 계속 이걸 했다가 내 몸이 너무 상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여기와 관련된 일화가 있죠. 바로 라빈스의 아들 존 라빈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어바인 라빈스의 아들, 사실상 상속자인데요. 그가 이 회사 상속을 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한 것이죠. 아이스크림이 몸에 너무 나쁘니까 이걸 하는 것이 안 좋다라고 하면서 환경운동가로 변신했다는 이야기는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군요. 성공가도 이면에는 꼭 아픈 손가락 같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오늘 아이스크림 브랜드 창업 이야기 들어봤는데 이 창업자가 우리들에게 남긴 메시지가 또 있다고요? 네, 이 창업자들이 그래도 항상 하나씩 말을 남겼었는데요. 어바인 라빈스도 좋은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자, 우리 모든 사람들이 우리 모든 아이스크림을 좋아할 거라고는 생각할 수 없다. 하지만 이 각각의 맛은 누군가에게 가장 좋아하는 맛이 될 것이다. 이런 명언을 남겼었거든요. 31가지에 달하는 맛을 내놓았으니 모든 것들이 모두에게 만족스럽지는 않겠지만 누구에게는 이 맛이 최고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인데요. 마지막으로 조심스럽게 이 정치랑 연결해보면 이번 아이스크림, 대한민국의 아이스크림 사장님이 이재명 대통령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맛이 다 만족스럽지는 않겠지만 이 각각의 고객, 어찌 보면 국민들에게 입맛에 맞는 여러 가지 아이스크림을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매일경제신문 추동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퀴즈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퀴즈에서는 통상적으로 새 정부가 출범할 때 주가가 오르는 현상을 신혼여행의 단꿈에 비유해 이것 랠리라고 하죠. 이것은 무엇일까 하는 질문 드렸습니다. 정답은 3번 허니문이었습니다. 5250님, 3261님 그리고 노혜원님께 편의점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오늘 끝곡 박진영의 허니 들려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4시에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